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민족문화의 수호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글 지능 운동이 되겠는데요. 자, 한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었던 학자가 있었죠. 주시경이라는 선생이 되겠는데, 자, 이분이 1913년에 한글이라는 이 표현을 최초로 이제 사용을 하였었죠. 그 이전에 세종대왕이 처음에 이제 한글을 만들었을 때 공식 명칭은 훈민정음이지 않습니까? 훈민정음이었는데, 이제 언문이라든지 또는 뭐 암클이라든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이 한글을 좀 약간 비하하는 이런 식의 어떤 그 이름으로도 이제 불리우게 되었었는데, 자, 우리나라의 식민지 지배 하에서 우리의 어떤 자주적인 어떤 우리 민족 문화를 되살리기 위한 그런 운동의 차원으로서 주시경 이 한글 학자가 한글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보급이 되면서 일반 서민들, 일반 민중들에게도 널리 이제 확산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조선민들의 어떤 문맹률이라 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어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거의 뭐 없었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어쨌든 한글이 보급이 되면서 연구 발표회라든지 강연회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개최가 되면서 민중을 대상으로 문자운동이 전개가 되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1921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언제의 시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민족 분열 통치인 1920년대 이 사이코 마코토가 두 번째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서 나타났었던 그 문화 통치라고 얘기하죠. 그 문화 통치 시기 때에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주시경이라든지 최현배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우리 한글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선어 연구회가 문자운동을 전개하고 각야날을 제정을 합니다. 각야날. 지금의 이제 한글날이 되겠는데요. 각야, 거겨, 고규, 구규, 구기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한글을 처음 이제 배울 때에 각야날을 1926년에 제정을 해요. 10월 9일날 제정을 하는데, 자, 음력으로 하게 되면 11월 4일이요. 1926년 11월 4일. 그러니까 양력으로 하게 되면 10월 9일이 되겠는데, 지금 10월 9일이 한글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각야날이 지금의 한글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야날과 관련해서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이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관주로서 한글이라는 책도 발간을 했었고요. 자, 이 조선어 연구회가 1931년도에 와서 조선어학회로 개편이 돼요. 1931년도에 조선어학회. 자, 조선어학회로 이제 개편이 되는데, 이게 1931년이 되겠는데, 자, 그래서 조선어학회에서 여러 가지 집중적인 한글 연구에 몰두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어 연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립학교에 국어 교재를 보급을 하고, 지방을 순회하며 한글을 보급을 하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1933년에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1939년에 조선어 사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이런 성과를 나타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선어 학회가 일제로부터 탄압을 받게 돼요. 자, 그게 언제가 되냐면, 자, 우리말 큰 사전. 자,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을 하려고 했었어요. 자, 우리말 큰 사전을 또는 우리말 큰 사전 또는 조선어 큰 사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을 하려다가 1942년경에 이제 이 사실이 이제 발각이 되었었어요. 그 함흥 지역에 영생고등보통학교라는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이 일제의 일본 순사의 부신 건물에 이제 발각이 되면서 태극기를 만들고 있다가 이제 발각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안유지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상부 조직인 이 조선어학회가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어학회의 멤버들이 일망타진되는 사건, 이게 바로 그 안타까운 조선어학회 사건이다. 자, 이게 이제 1942년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 조선어학회가 소멸되었다. 자, 라는 거 여러분들이 강제 해산되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어학회 사전 편찬 중 일본 경찰에 발각이 되어서 조선어학회가 강제로 해산되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942년도에 있었다는 거. 자, 조선어학회에서 우리말 큰 사전을 발간하려다가 이게 이제 실패가 된 거죠. 우리말 큰 사전은 그래서 해방 이후에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 한글 보급 운동 단체의 흐름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원래 우리나라 이 학부 안에 그 국문연구소라고 이제 따로 이제 만들었어요. 1907년도에. 이 주시경이라는 이 국어학자가 권유를 해서 이제 만들게 된 건데, 1907년에 만들어졌다가 이게 이제 1921년도에 조선어 연구회로 나왔다가 이게 이제 1931년도에 조선어학회로,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이게 이제 해산되면서 나중에 1949년도에 한글학회로 만들어지게 되어서 이 한글학회는 지금까지도 유지를 해서 전통이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학회의 이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 조선어 연구회가 나오게 된다.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일제의 식민사관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제 식민사관인데요. 이 식민사관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1910년부터 45년까지 약 한 36년 동안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일사늑약까지 하면 거의 한 40년 가까이 지배를 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들이 식민 통치를 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제 왜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식민 지배를 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려는 역사적인 관점이다. 이게 바로 식민사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역사를 굉장히 비하하고 폄하하고 무능력하고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역사로 버린다라는 이 관점, 이게 바로 식민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식민사관의 의도하고 이 사료가 나와 있죠.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선총독 사이토, 조선에서의 교육 시책의 요결, 1922년도 하고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선인 청소년들로 하여금 전통 역사를 모르게 하라. 동시에 조선과 선임들의 무능한 행적을 들추게 가르쳐라. 이들에게 자국의 모든 것에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일본의 역사와 전통문화 인물 등을 가르치면 일본을 흠모하고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이다. 굉장히 비열한 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책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주도 조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추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었죠. 중추원은 이제 친일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의 친일파들을 고문으로 임명을 해서 중추원의 어떤 관리로서 이제 등용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어용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추원에서 조선 반도사를 편찬할 것을 처음에 이제 계획을 했었어요. 이게 1915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조선 반도사가 이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일 강제 병합의 당위성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시도였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조선에 대한 왜곡된 역사서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192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전에 1922년도부터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찬위원회라는 이 기관을 만들기도 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1925년도에 조선사 편수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독립적인 관청으로 격상이 되었어요. 이 조선사 편수회가 그 이전에, 그러니까 조선총독부 산하에 조선사 편찬위원회였었는데, 이게 1922년도였었는데 1925년도에
조선사 편수회로 격상이 되었다. 그래서 조선사를 편찬을 하기를 시작을 해서 자 1936년도인가요? 1938년도에 이제 조선사라고 하는 이 역사서가 왜곡된 역사서가 완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곡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역사서가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민족전 정신을 말살시키고 식민 통치를 합리화하려는 그런 의도를 지니고 있었던 역사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구학회가 있는데요. 1926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식민사학, 이 식민사학을 얘기했죠. 식민사학의 이론을 확립을 하고 보급을 하기 위한 의도로 청구학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관련된 역사연구지로 청구학총이 간행이 되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고종 순종실록이 편찬이 됩니다. 1930년도에. 자, 우리나라가 1997년도죠. 199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 훈민정음이지 않습니까? 이 훈민정음이 자 태조실록부터 조선 초대 임금이었던 태조실록부터 이제 철종 때까지 고종하고 이 순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실록을 편찬한 게 아니라 일제에 의해서 편찬했기 때문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고종과 순종이 실록이 편찬이 되었다.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편찬이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민사관의 주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타율성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성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론이 있죠. 타율성. 자, 우리나라는 그날 뭐라고 했냐면 반도사관이라고 얘기해요. 한반도 내에 갇혀 있어서 대륙과 해양의 침탈과 이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외세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운명적 국가 체제다라고 하는 이 타율성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기 역사서인 일본서기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일본서기라는 역사서가 이제 조작이 되었다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가 되어 있는 역사책인데, 4세기에서 6세기 경에, 자, 일본 이 야마토 정권의 지배를 받았다. 한반도 남부가 일본 정부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임나일본부설이라고 얘기하죠. 그 임나일본부설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타율성론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정체성론이다. 자, 조선은 봉건적 사회 질서가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됨으로 인해서 근대적 자본주의 발전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우리는 자, 근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자본주의 경제의 태동기가 있었다라고 우리 나름대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조선 말기 때, 조선 후기 때 나름대로 사업경제도 발전하게 되고 농업 생산력도 증대를 하게 되고 대동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세법이 이제 개정됨으로 인해서 공인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행위 활동을 하게 되면서 상업경제와 어떤 화폐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자, 이런 식의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맹아, 새싹이 이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반박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조선은 발전이 없었던 사회다라고 해서 근대화된 일본인들이 너희 미개한 조선인들을 발전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로서 이런 식의 어떤 정체성론을 이야기를 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당파성론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조선인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운다. 그럼 우리 조선 후기 때 굉장히 분당 정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론이니, 소론이니, 서인이니, 남인이니. 이런 식의 어떤 당파성론이 나타나게 되면서, 그래서 너희는 발전이 없는 나라다. 서로 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느냐.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게 이제 당파성론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구조다. 우리나라도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새누리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뭐 진보 정의당도 있고 뭐 여러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간에 어떤 그 의견도 있고 서로 간에 어떤 그 당론이 있고 그 의견이 이제 수렴이 되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 민주적인 어떤 질서 하에서 우리가 이제 정치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 단파선언도 우리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일당 독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당 독재가 아니라 여러 정당들이 의사결정 구조 과정에서 어떤 대화와 타협이라든지 어떤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어떤 민주적 질서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또 보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게 이 당파성론이 되겠죠. 그런데 일본인들은 이 당파성론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을 해서 자기네들이 한반도를 지배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논리로서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왼쪽에 일선 동조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일본과 조선은 자 조상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일선 동조론이 되겠죠. 동아주의, 내선일체라는 표현은 내지인은 일본인을 얘기하고 선은 조선인을 얘기하는 거죠. 조선인과 일본인은 일체다라고 하는 자, 식민사학의 밑바탕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식민사관의 내용까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민족주의 사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민족주의 사학은 이 식민주의 사학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있다라는 역사적 학문 방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의 주체적인 발전과 민족의 자주성을 굉장히 고양하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러한 민족주의 사학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은 종래의 기전체와 편년체를 탈피를 하고요. 근대적 역사 서술을 지향을 했었습니다. 사대주의적인 역사인식과 위정자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을 하고 민중주체적인 역사 서술을 지향을 했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박은식이라든지 신채호라든지 정인보라든지 문일평이라든지 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민족주의 역사학자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등장하게 되는 건 이 19세기 말이에요. 네이션이라는 이 영어 단어를 우리식으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민족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 민족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주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라든지 또는 우리 글이라든지 우리 문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어떤 연구 방법을 도입을 해서 민족주의 역사학을 출범을 시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00년대 들어와서 이 민족주의 역사학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선구자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신채호라든지 신채호 유명하지 않습니까? 김원봉에게 조선혁명 선언을 써서 갖다 주기도 했었죠. 신채호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박은식이라든지 자 유학자죠. 유교 구신론을 이야기했었고 유학을 낡고 좀 병든 이 유학을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유교 구신론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일평 조선심을 이야기했었어요. 문일평이라든지 위당 정인보와 같은 이 민족주의 사학자들이 대표적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박은식의 혼 민족정신을 강조하면서 박은식은 역사를 뭐로 인식하냐면 혼으로 인식했어요. 우리 그 형체가 있고 우리 내부에 이제 그 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는 망해서도 역사가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다시 부활한다. 그래서 역사를 굉장히 강조한 게 바로 이 박은식이 되겠죠. 이승만 탄핵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두 번째 대통령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박은식이죠. 1925년에. 자, 그래서 이제 박은식 혼인데 참고자료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역사는 가히 멸할 수 없으니 대개 나라는 형이나 역사는 혼이기 때문이다. 지금의 한국의 형은 나라는 이제 무너졌으나 신, 그러니까 혼 또는 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은 가히 홀로 존재하지 못하겠는가. 신이 존재하여 불멸함은 형은 때맞춰 부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굉장히 강조한 게 바로 이 박은식이 되겠습니다. 신채호의 난가사상이 있죠? 난가사상. 이 난가사상은 우리 그 고대 신라시대 때 있지 않습니까? 신라시대 때 이 화랑도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 화랑도의 원료가 되는 게 이 풍류도라는 이 우리나라의 전통 사상이 있었어요. 풍류도라는 유교, 불교, 도교를 합한 이 풍류도적인 사상을 종합한 이 화랑도가 되겠는데 그 화랑도 정신을 계승을 해서 우리 민족 정신의 어떤 그 느낌으로 이제 표현한 게 바로 이 난가사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채호의 난가사상이 있었고 정인보의 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 사실이란 척추인 얼의 반영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일평은 이 조선심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조선심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조선만이 가지고 있는 조선 정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심의 결정판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조선 정신의 결정판이 이 세종대왕이 만들었었던 이 훈민정음을 이 조선민들의 결정체, 조선심의 결정체라고 인식을 했었어요. 자, 역사를 정신적 측면에서 민족 대 민족의 대결로 보았다. 사회계층적 이유로 분열되었던 민족 내부를 민족 정신으로 통합할 것을 지향을 했었다. 대표적 역사학자가 박은식이 되겠습니다. 자, 박은식은 유학자인데 성리학 중심이 아니라 양명학 중심의 유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천적이고 민중적인 유교 개신을 주장을 했었다. 유학이 기존에 좀 문제가 있다. 좀 개혁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박은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09년도에 유교 구신론이라는 이 논문도 쓰기도 했었죠. 양명학에 입각하여 실천적이고 민중적인 유교 개신을 주장한다. 저서로는 한국 통사가 있습니다. 자, 한국 통사. 자, 우리 한국민들의 아픔의 역사다. 이 통째할 때 통째죠? 이 한국 통사가 있고, 그리고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라는 역사서가 이 박은식에서 편성이 됩니다.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자, 우리 독립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이 피 흘림의 역사예요. 이 피혈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통사와 한국 독립운동사를 박은식이 집필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종합적으로 인식한 이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해서 쓰여진 게 바로 이 한국통사가 되겠는데요. 왼쪽에 박은식과 관련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채호는 역사의 주체를 영웅으로 보고 영웅 출연을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전이라든지 광개토 대화, 을지문덕전, 자, 이런 걸 이제 쓰기도 했었죠. 저서로는 독사신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에 연재가 되었었던 게 바로 이 독사신론이 되겠습니다. 일제 식민사관의 허구성을 비판하고요. 민족 정신으로 구성된 유기체로서의 국가관념을 제시를 했었다. 독사신론이 되겠습니다. 독사신론. 대한매일신보에 연재가 됐다. 대한매일신보는 양기탁과 이 베델, 영국인 친한파 베델에 의해서 만들어진 언론사가 되겠죠. 이 대한매일신보에서 1908년도에 이 독사신론이라는 논설문을 게재를 하게 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채호 하면 대표적인 역사서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선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가 있습니다. 자, 이 조선상고사와 조선사 연구초는 좀 중요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 조선상고사는 이 조선사 원래 명칭이 조선사거든요. 상고, 중고, 하고로 나누어서 편찬을 하려고 했었는데, 자, 상고만 집필을 하고 중고하고 하고는 미완성으로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상고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역사를 아와 비아의 끊임없는 투쟁과 대결의 과정으로 인식을 했었어요. 이 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주체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이제 아로 인식을 하고, 그 주체적인 인식 그 바깥에 있는 것을 이제 비아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으로서의 나는 이 아가 되는 거고,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일본이라든지 중국은 이제 비아가 되는 거죠. 그 오른쪽에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무엇을 아라 하면 무엇을 비아라 하는가? 무릇 주체적 위치의 선자를 아라 하고 그 밖에를 비아라 하는데, 자, 그래서 이를테면 조선 사람은 조선을 아라 한다. 그 이외를 비아라 한다. 비아와의 접촉이 잦을수록 비아에 대한 아의 투쟁이 더욱 맹렬하며 인류 사회의 활동이 그칠 날이 없으며 역사의 앞길이 완성될 날이 없으니 그러므로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의 기록인 것이다 라고 역사적인 정의를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상고사는 단군부터 이 백제의 부활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사 연구초는 고려시대 때죠. 고려시대 1135년에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전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앞전에 이제 배웠었죠. 고려시대 할 때. 그래서 연호를 청계 그리고 국가를 이제 대위국으로 하고 건국정벌을 주장하는 등 굉장히 호전적인 어떤 급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김부식이 군대를 동원을 해서 이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을 했었죠. 1년 만에 그래서 이제 진압이 되었다라고 앞전에 설명해 드렸었는데, 이 사건을 굉장히 이 신채호는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건을 조선 역사상 제1천년 내 제1대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조선 역사 1천년 내 제1대 사건이다. 자, 제1대 사건을 뭘로 인식했냐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인식을 했었다. 이거에 대한 실패를 굉장히 안타깝게 바라봐서 그 이후의 역사가 중국의 사대를 하고 존화주의적인 관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굉장한 이 속박의 역사로 흘러가게 되면서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아픔의 역사로 이제 기억을 했었다는 얘기죠. 이 신채호는. 자, 어쨌든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는데 굉장히 그게 이제 진압이 된 걸 안타깝게 바라봤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정인보는 얼을 강조합니다. 그 얼과 관련해서 밑에 참고 자료가 나와 있어요. 자, 이걸 얘기 안 드렸는데, 이 조선사 연구초는 1924년부터 1925년 사이에 동아일보에 연재가 되었었고요. 이 조선상고사는 1924년도에 이제 완성이 되었는데 1931년도에 조선일보에 연재가 되는 그 역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인보의 얼 밑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얼이 인간 존재의 핵이다라고 인식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선민족에게는 이 얼의 확립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걸, 그래야만이 우리나라의 민족 독립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관념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일평에 의해서 조선심이 있었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조선심인데, 이 조선심은 조선 정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조선 정신의 결정체가 바로 훈민정음, 한글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죠. 호암전집 이런 게 있었어요. 문일평의 유고,
죽으면서 이제 남겨진 이 원고를 얘기하죠. 이 유고를 가지고, 서적을 이제 만든 게 호암 전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일평은 원효와 퇴계와 세종대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종대왕을 각각 사상계의 3대 위인으로 선정을 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었다. 그리고 한미 50년사, 우리나라가 미국과 공식적인 수교를 체결한 게 조미수 통상조약이지 않습니까? 조미수와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그 일련의 어떤 그 과정들을 더불어서 우리 한국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어떤 그 외교적인 관계를 맺었는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낸 정치 외교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민족주의 역사학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그 밑에 이제 안학이라는 사람도 있죠. 안학은 밑에 각주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 정치사를 주로 연구를 했었던 사람인데, 자, 자유와 민주주의 확대 발전 과정으로 우리 한국 정치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나라 정치사를 최초로 주체적 발전적으로 재구성한 것이었다. 자, 문화사 차원으로 발전을 했었다라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회 진화론적 문화사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 문명사라는 서적도 냈었고요. 그래서 정치사 중심의 통사, 그러니까 조선시대 어떤 붕당 정치라든지, 자, 이런 붕당 정치를 좀 더 긍정하는,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담겨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붕당 정치는 일본인들이 당파성론이라고 이제 식민사학에서 이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오히려, 자, 이 안학 같은 경우는 조선 문명사에서 붕당 정치는, 자, 민주주의의 어떤 정당 정치의 어떤 근본이다. 정당 정치의 어떤 시초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다라고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었다는 얘기죠. 그 지방의 항촌 자치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이 지방 자치제도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고도화된 어떤 민주적인 어떤 정치제도의 어떤 시초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민족주의 한계는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다 보니 실증성이 악화가 되고요. 특수성을 강조하는 정신사관, 투쟁사관으로 세계사적 보편성의 결여가 된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신사관, 그러니까 이 상부구조가 이 하부구조를 지배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 투쟁사관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하부구조가 이 상부구조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관이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에서 이제 또 사회경제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민족주의 사학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사회경제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사하고 유물사관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 마르크스가 1850년에 공산당 선언을 이야기를 했었죠. 전 세계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너희가 이룰 것은 쇠사슬 뿐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주장을 하면서, 자,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 사회과학적인 측면을 동원을 해서 역사학을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사회경제사가 이제 유물사관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경제사인데, 마르크스적 이론을 받아들인, 자, 역사적 학문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경제사인데, 자, 유물사관이라고 얘기해요. 자, 유물사관이 되겠는데, 물질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물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적 측면, 그러니까 토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토대가 상부구조, 이 토대를 이제 하부구조라고 얘기하고, 하부구조가 이 정신을 이제 상부구조라고 얘기하는데, 이 토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제도라든지 정치라든지, 자, 이러한 정치라든지 제도라든지 이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측면을 다루는, 자, 이런 걸 상부구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생산물,
생산물의 어떤 이 조건들, 경제적인 토대들, 자, 이런 걸 이제 하부구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상부구조에 의해서, 그러니까 하부구조에 의해서 상부구조가 바뀐다고 인식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역사발전 단계 5단계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서 국가, 사회도 발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시 공산사회가 있지 않습니까? 생산력이 굉장히 미미했었죠. 그래서 이제 똑같이 나눠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제 생산력이 발달하게 되면서 계급이 발생하면서, 자, 고대 노예제 사회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세 봉건 사회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중세 봉건 사회가 이제 근대 자본주의 이 사회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근대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런 혁명을 통해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생산력이 엄청난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잖아요. 18세기경에 들어와서. 이 근대 자본주의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문제가 발생해요. 빈부격차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빈민의 문제, 노동자들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당시 이제 19세기 이제 중반이죠. 19세기 중반에 마르크스가 살았을 그 시대 때에 마르크스는 이 노동자라든지 빈민을 바라보면서 굉장한 비참함, 비통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좀 구원하고자 하려는 그런 어떤 인식,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한 어떤 인본주의, 이타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자본주의 모순은 분명히 생산력 발전에 의해서 이게 타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걸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무산자를 얘기하죠. 프롤레타리아가 자, 부르주아지아들, 자, 그들을 이제 유산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산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 자본가를 타도하고 새로운 어떤 국가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되겠죠. 자, 완전한 이제 공산사회라는 자, 이러한 식의 어떤 법칙을 체계화시킨 게 바로 이 마르크스의 역사발전 5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사발전 5단계라고 하는 이 사회과학적 어떤 그 내용들을 우리 어떤 사회주의적 역사학자들이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렇게 나라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물상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정체성론. 우리나라는 정체되어 있다. 아직까지 이 봉건사회, 고대 노예제 사회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론을 반박을 하기 위해서, 아니다. 우리도 세계사적 보편성에 우리도 함께하고 있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역사학적인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특수하지 않다. 세계사적 세계사적인 보편성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자, 유물상환의 5단계 발전 과정을 적용하여 한국 사회의 일반 법칙을 그래서 추구를 했었고요. 역사 발전 원동력을 민중에서 구해고 계급 투쟁의 역사를 강조한다. 민중이라는 이 하층 계급이 타도를 해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서 이 민중을 위한 국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그래서 대표적인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자, 백남훈이라는 사람 되겠죠? 백남훈.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정체성론을 반박하기 위한 의도에서 사회경제사를 유물상환을 받아들여서 학문 연구에 굉장히 몰두를 하는, 그래서 조선사회경제사, 자, 조선사회경제사라든지 또는 조선봉건사회경제사, 조선봉건사회경제사라고 하는 자, 이 출판물을 편찬했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백남훈이 되겠습니다. 한국사회 발전 과정을 세계의 이론론의 변증법적 역사발전 법칙에 의하여 규명한다. 변증법이라는 얘기는 변화를 증명하는 법칙을 얘기하죠. 이 마르크스 유물론적 변증법인데, 이 변증법은 사실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체계화를 했어요. 근데 그 헤겔의 변증법의 영향을 받아서 나름대로의 유물론적 변증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낸 게 바로 마르크스가 되겠죠. 변화를 증명하는 법칙이에요. 자, 그래서 삼국시대 이전을 원시공산사회, 삼국시대는 노예제 사회, 신라 통일 시대까지를 동양적 봉건사회, 그러니까 서양적 특징이 있고 동양적인 특징이 또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동양적 봉건사회. 그리고 개항 이후는 이식자본주의 사회로 인식을 파악을 해서 우리도 세계사적 보편성에 우리 역사 발전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었어요. 자, 백남은 또 그리고 이제 조선민족의 진로로서 연합성 친민주주의론을 강조합니다. 자, 밑에 각주가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그 저우연합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신관회라는 이 단체도 이제 1927년도에 조직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죠. 민족유일당 운동으로서. 급진적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진보적인 부르주아 연합을 통해 민족통일 전선을 결성할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이게 왜 나온 거냐면, 자, 보세요.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주의가 완성되지 않았었다라고 이 백남원은 판단했었던 거예요. 역사 발전 법칙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자본주의가 완성이 돼서 이 자본주의 모순이 폭발해야지만이 공산사회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백남원은 아직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단계를 걸음마 단계로 인식을 했었다는 거예요. 초기 단계다. 아직 모순이 폭발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민족주의 개통과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독립국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초기의 과제다라고 인식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합성 신민주주의론을 강조를 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백남훈과 좀 비슷한 관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은 좀 라이벌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이청원이라는 사람인데, 자, 조선 역사 독본이라는 서적을 내기도 했었는데, 일반성과 특수성의 변증법적 통일에 의해서만 역사의 정당성 파악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일반성과 특수성을 결합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적 유물론으로서 유물론적 법칙으로서 우리 조선사회의 역사를 분석을 한 게 바로 이청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청원 같은 경우는 이청원과 이제 백남훈의 차이는 뭐냐면, 이청원과 백남훈의 차이는 뭐냐면, 이청원은 조선사회가 정치된 사회라고 이제 바라봤었고요. 그리고 이 백남훈 같은 경우는 조선사회는 내재적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체제로 어느 정도 발걸음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그런 식의 약간의 견해 차이가 좀 있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물 4번의 의의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진화론적 역사관으로 인한 패배주의를 극복을 하고, 이 사회 진화론적 역사관은 이제 약육강식이라든지 우승열패, 적자생존을 통한 살아남는 국가가 최우선이다 라고 하는 이 승자 독식의 어떤 지배 질서를 굉장히 비판했었다는 얘기죠. 이 스펜서라는 사람이 사회 진화론을 19세기 말경에 이제 설파를 했었죠. 근데 스펜서라는 사람 자체도 찰스 다윈이 이 자연과학에서 인간은 인간의 조상 원숭이다라고 이제 처음에 주장을 했었죠. 굉장한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요. 아니, 인간의 조상은 아담과 이제 그 하와지 않습니까? 하와라고 이제 인식을 한 이 서구 사회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서구 사회에서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라고 하는 약육강식. 그래서 우월한 개체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좀 냉정한 그런 어떤 지배 질서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사회 진화론으로 흡수가 되고 그게 이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세계의 어떤 침략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의도로서 이제 사용이 되고 남용이 되고, 우리 민족의 지식인들도 20세기 초반에 그런 사회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서
자, 우리 민족은 약하다. 그래서 강한 나라인 일본의 지배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패배주의적 어떤 관념으로 빠져드는 이런 문제도 나타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1910년 국권이 피탈되고 난 이후에 대부분의 이 지식인들이 친일행위로, 대부분이라기까지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지식인들이 일부 친일파로 변절하는 이런 모습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회신화론적 역사관으로 인한 패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유물사관, 사회경제사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요. 한국 사회의 내면적 발전 법칙을 해명을 하고 실천적 의미를 이론화하는 등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내포하였다. 자, 실천적 의미를 이론화한다는 얘기는 실천적 의미, 그러니까 이 공산사회를 이제 바라본다는 얘기죠. 이상사회를 바라본다는 얘기죠. 공산주의라는 그 개념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공산주의, 생산수단을 공유한다는 게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공산주의 운동하다가 이제 독재정권 시절에 막 잡혀가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생산수단을 공유한다. 사실, 이 여유당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여유당 정약용, 타산 정약용이라고도 얘기하는 정약용 같은 경우도 여전론을 얘기했잖아요. 토지를 공유하자. 명백한 공산주의거든요. 막스 이전에 우리나라도 공산주의적 사상가가 있었다. 라는 것도 이제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계급 독재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계급 독재.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발생해요. 그래서 그게 변질이 돼요. 그래서 김일성, 스탈린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굉장한 더욱더 이 문제가 되는 그게 말이죠. 공산주의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한계를 보도록 보겠습니다. 자, 민족 문제보다 계급의식을 강조한다. 자, 민족사의 고유성을 무시한다. 대부분 사회경제 사학들은 일본인의 정체론적 사회경제사 연구 성과를 빌려서 유물사관 도식에 맞추어 재구성했었다. 백나문을 제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백나문은 내재적 발전, 조선사회의 내재적 발전을 인정했었다고 있었고, 이차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정치론적 사회경제사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한국 사회 주체적 파악이 부족했었고요. 극단적 계급주의 노선은 저업적 형성을 저해하여 민족적 역량을 분산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경제사에 대해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내용을 써봤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실증사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증사학, 그러니까 실제를 증명하는 이 사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사학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오폴트 폰 랑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19세기 초중반에 이제 활동했었던 주로 이제 그 사람이 되겠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역사학의 방법, 연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주의 역사학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 랑케의 영향을 받은 사학이 실증사학이 되겠는데, 실증사학이 되겠죠? 자, 실증사학이 되는데, 근대 역사학은 대부분 이 실증사학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랑케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죽이고 과거가 본래 어떠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밝히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주관이 개입이 되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명확한 이 가치 중립, 가치적으로 중립이 된 역사를 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실증사학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식민지적 상황에서 우리 민족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제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증사학보다는 아무래도 독립운동이라든지 어떤 민족 해방을 위한 학문적 차원에서의 역사학을 우리가 더 추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민족주의 사학을 좀 더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증사학은 개별적인 사실을 객관적으로
밝히려는 학술 활동을 목표로 삼아서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내용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랑케사학의 기반 위에서 고증주의를 표방을 하고 역사학의 전문화와 과학화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민중운동의 수단으로서 역사 연구를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위한 역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수단을 위해서 역사를 연구를 하게 되다 보면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라고 하는 이 주관이 개입될 염려가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의 이해에만 충실한다. 그래서 과거와 그 자치, 과거의 순수한 그 가치만 오로지 강조한다. 그래서 이 실증사학으로서 등장했었던 그 단체가 뭐가 있었냐면 진단학회라는 단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진단학회. 이게 이제 1934년도에 등장을 해서 자, 이병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손진태라든지 자, 이상백, 김상기 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친일적 청구학회를 비판하는 차원에서 이 진단학회가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병도라든지 손진태 자, 이런 사람들이 진단학회를 결성을 했었다. 자, 그래서 진단학보라는 이 책도 이제 발간을 하게 되고요. 여유당 전서에 참여해 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1934년도에 정약용의 호가 이제 여유당이지 않습니까? 그 여유당 정약용의 이 문집들을 다 모아서 이제 새로이 간행을 하는 이런 작업도 했었다. 자, 그러나 이 실증사학의 한계는 민족사의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다.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려는 친일적 성향을 가지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이병도라는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조선사 편수에 있지 않습니까? 앞전에 우리가 앞서 설명해드렸었는데 조선사 편수위원회에 참여 멤버였었어요. 촉탁위원으로 발탁이 되어서 자, 이 사람이 이제 와세다 대학에 유학을 갔다 와서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을 지도했었던 교수가 이제 추천을 해서 조선사 편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조선사 편수 자체가 우리 식민사학을 통해서 우리 조선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그 의도가 있는 집단들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이병도라는 사람이 친일명단이 200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새로 만들어졌었죠. 친일명단이 친일반민족 행위자에 관련한 이 명단이 만들었을 때 이병도도 이제 그 명단에 수록이 되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서 나타난 개별적 사실들을 고증한다는 표현은 고찰하여 증명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죠. 체계화함으로써 역사학을 과학화하고 독립학문으로 정립시키는 데 공헌한다. 역사학을 뭐 과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역사학. 과학화를 한다. 과학화. 이 사회과학이라든지 또는 이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답이 이제 딱 떨어지게 되는데, 근데 역사학을 과학의 범주로 넣는다라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사라는 그 자체는 인간을 연구하는 인간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물의 역사를 배우는 게 역사는 아니잖아요. 동물의 역사를 또 나름대로 이제 뭐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역사라고 보통 이야기했을 때는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인간사인데 역사는 인간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우리 인간이 했었던 모든 행위의 총체를 인간사, 그러니까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 역사 행위 자체를 우리가 예측이 가능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이제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역사의 과학화에 대한 이 변방 논리로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역사 발전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사가 발전한다.
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이 주가 되는 사회를 역사 발전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민주사회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적 질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1987년도에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되었었죠. 독재 정권이 무너졌다기보다도 이제 타도가 되고 민주화가 되었었죠. 87년 6월 항쟁에 의해서 그 민주화가 되면서 역사가 이제 발전한 거예요. 진보한 거예요. 역사는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 뭐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어쨌든 우리는 역사가 이제 발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행위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과학화할 수가 없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실증사학은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 종교 탄압과 종교 활동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안학사건 밑에 각주가 나와 있거든요. 자 요거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안학사건 우리가 앞전에 설명해드렸었죠. 불교에서는 사찰령이 공포가 되면서 불교를 탄압을 했었어요. 전국의 사찰을 30개로 이제 분립을 시키고 약화를 시키고 조선 총독부에 직속을 시키는 불교를 탄압하려는 정책을 했었다. 천도교, 대종교 탄압도 있었다. 그래서 일제 탄압으로 본거지를 만주로 옮기게 되었다. 각 종교의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도교는 제2의 3.1운동을 계획을 했었다. 그래서 자주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되는데 1922년도에요. 자, 이때 천도교 33인 중에서 이종일이라는 이 분이 있거든요. 이종일이라는 분이 그러니까 천도교가 아니라 1919년이죠. 그때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이제 낭독을 하지 않습니까? 태화관에서. 그때 이종일이라는 분이 이제 투옥이 되고 나와서 3.1절 3주년 기념으로 해서 자주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일제에 의해서 또 조기 발각되는 바람에 수포로 들어가게 되었다 라는 것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도교에서 개벽사라는 이 종합잡지를 출간하는 출판사를 설립을 하게 됐었다. 그래서 개벽이라는 잡지를 발행했었다. 밑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 운동 참여, 민족의 작업과 근대 문물을 이해하고 조선 농민사를 조직을 했었다. 학교도 운영을 합니다. 보성학원, 동덕학원. 보성학원은 지금의 고려대의 전신이 되겠고요. 동덕학원은 지금의 동덕여대의 전신이 되겠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게 되었고요. 잡지, 경향을 간행을 했었습니다. 경향신문이 그래서 이제 천주교 계열이었다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지금 경향신문 있지 않습니까? 무장항일 단체인 의민단이 조직이 되었었다. 천주교에서는. 그리고 이제 대종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교에서 이제 중광단, 정의단, 군정부로 연결되다가 북로군정소로 활동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북로군정소에는 청산리 대첩에 혁혁한 공헌을 했었던 김저진 부대가 이제 북로군정소를 이끌고 있었죠. 그 일제 침략에 저항을 하고 매국노를 처단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도 했었다. 유교에서는 독립탄원서를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을 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3.1 운동 때 천도교, 불교, 기독교계만 참여를 했었잖아요. 유교는 배제가 되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이 유학자들이 우리도 이제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탄원서를 파리 강화회의에 제출을 하고 이게 파리 장서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주축 멤버들, 여기에 서명을 했었던 이 유림들이 대거 체포되는 사건, 이게 이제 발생한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유학자들이 활동했었던 가장 강력한 저항 운동이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교는 조선불교 유신회를 만들어서 일제의 사찰령 반대 운동을 전개를 했었습니다. 1921년에 조선불교 유신회를 반대했었다. 한용운, 난해 한용운이 되겠죠? 근대적 교육기관을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불교는 박중빈이 창시를 했었어요. 이 조선불교를 좀 더 혁신하고 개혁하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었다. 교화, 교육, 자선의 3대 사업을 전개한다. 지금 전라북도 익산인가? 익산에 있는 이 원광대학교가 이 원불교 재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족 역량 배양 운동, 민족 실력 양성 운동, 그래서 개간 사업과 저축 운동으로 민족 경제 자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새생활 운동, 지금 박정희 정권 시절에 새마을 운동이 있었죠. 그 새마을 운동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녀 평등과 화려화 식폐지 등을 전개를 했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문학과 예술 활동 있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내용은 제가 핵심적으로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학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0년대, 최남선에 의해서 신체시가 발표가 돼요. 그래서 근대시 발전에 공헌을 했었다. 자, 음률이 굉장히 자유로운 산문적인 시를 신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시가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이런 작품을 최남선이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광수는 무정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근대 소설의 역사를 개척을 했었다. 자, 대한매일신보의 대한매일이 아니라 대한매일신보는 1910년에 없어지게 되고, 자, 일제의 어용신문사로서 그러니까 매일신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매일신보에 이광수의 무정이 연재가 되었습니다. 1917년에. 자, 1920년대는 자연주의, 낭만주의 문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창조, 백조 등 사실문학과 순수문학을 지향하여 민족의 현실을 내면하기도 했었다. 그 밑에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현진건의 빈처, 염상섭의 만세전, 한용운의 니미침묵, 힘은 통곡 속에서 그날이 오면 등 감상적 문학을 비판하고 민족의식을 표현을 했었다. 1920년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주의는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 결성되는데, 이게 이제 카프가 되겠죠? 지금 알파벳이 KAPE가 아니라 KAPF가 되겠습니다. 카프.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의 약자가 카프가 되겠는데, 일제 카포 회원 대거 검거 사건으로 1935년도에 해체가 되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1920년도에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인 이 카프가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이 되면서 결성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로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거든요. 카프 문제는. 자, 그리고 국민문학 운동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주의 문학에 대항하여 민족주의 계열 문인들이 문학을 통해 민족주의 이념을 선양을 했었다. 1930년대에는 친일이 굉장히 극성화되는 그 시기였었죠. 그래서 친일 문화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밑에 이제 각주가 나와 있어요. 최남선, 이광수, 주요한, 서정주, 모윤숙, 노천명, 대표적인 이 친일 문인들이죠. 이들이 학병을 권유를 하고 일제를 찬양하는 논설문을 게재를 하는 등 굉장히 많은 비행을 저질렀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에 저항하는 저항 시인들, 저항 문인들이 또 있었죠. 자, 대표적인 사람이 이육사, 3대 저항 시인, 조선 3대 저항 시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육사가 있었죠, 이육사. 수감 번호가 264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육사라는 이름을 새로이 지었는데,
자, 이육사라든지 또는 윤동주라든지 또는 이상화가 있죠. 빼앗긴 데에도 부모노는가, 윤동주의 서시 뭐 이런 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육사의 청포도, 뭐 이런 작품들이 대표적인 3대 저항 시인이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윤동주 같은 경우는 이 간도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거든요. 문익환 목사가 있어요. 지금 문성근이라는 영화 배우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도 이제 활동하게 되는데, 그 문성근의 아버지가 문익환 목사죠. 그 문익환 목사의 친구가 바로 이 윤동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 시절에 의문사를 당했었던 장준하가 있었죠. 이 돌베개로 유명한 이 장준하가 되겠는데, 장준하, 윤동주, 그리고 이제 문익환, 이 3인방이 명동 지역에서 같이 학교를 다니기도 했었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러지 않습니까? 윤동주의 서시를 보면, 하늘을 우러러 뭐 한 점 부끄러워 길을 바람에 이는 잎새도 괴로워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죠.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뭐 이런 작품이 있었죠. 이서화는 빼앗긴 들에도 보면 없는가, 뭐 이런 작품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청록파 시인이 있습니다. 국어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제 말기의 사회적 현실을 외면하고 자연에서 영감을 구한다. 이 청록파 시인의 뭐 조지훈이라든지 박모월이라든지 박두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국어 시간에 배우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문에 상록수가 있었다. 자연을 바탕으로 한 시, 이 상록수가 되겠는데, 그래서 자연과 토착성을 강조했었다. 1940년대 문학은 민족말살 정책에 의한 한국 문단의 암흑기였다. 자, 예술에는 뭐 1910년대 창가가 유행하고 주권 상실과 만국의 아픔을 노래했었다. 1920년대에는 서양 음악을 통한 민족 정서를 노래로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자, 홍남파의 봉선화가 있었고요. 현재명의 고향생각 등이 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30년대에는 안익태가 코리아 환상곡이라는 이 곡을 애국가로서 새로 만들게 되었었죠. 이 애국가라는 게 표절 의혹도 있었다라고 그러고, 이 안익태라는 양반이 또 친일 의혹이 또 있어가지고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죠. 안익태 남성이. 자, 홍남파, 현재명, 굉장히 유명한 이 작곡가들이고 피아니스트들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회화의 시작이 1900년대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술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근대 미술이 발달하게 되는데, 민족 풍자화를 통한 식민지 수탈상을 표현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이중섭이 있었고요. 소를 주로 그렸고요. 민족의 현실을 표현했었다. 소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소로서 표현을 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전영필은 이 문화재 수집가라고 보시면 돼요. 문화재, 일제강점기 일본에게 넘어갈 만한 문화재를 전부 다 사들여서, 자, 전영필에 의해서 이제 문화재가 이제 보존이 되고 남아있는 자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대한 일을 했었죠. 고유섭은 한국의 이 미술사를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건축사를 연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탑파의 연구라는 이 책도 쓰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안중식, 동양화를 전승하게 발전시키고, 고이동은 최초의 서양 화가가 되겠습니다. 고이동. 그다음 나혜석, 여성 화가로서 서양화를 주로 전공을 했었어요. 나혜석은 민족 대표 33인 중에서 이 최린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최린과 스캔들이 있었어요.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로 유학을 가게 되거든요. 근대적인 흰 여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혼했다가 또 이혼도 하고 막 이런 여성이에요. 자, 이 나혜석이라는 여성, 최린과 어떤 자유로운 연애를 했었다. 굉장히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의 여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떤
남성 중심적 가치관에 의해서 속박이 되고 억압이 되는 그런 굉장히 좀 인간다운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인권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삶이었었는데 근대식 가치관을 받아들여서 자유로운 어떤 연애를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나혜석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상범이 한국화를 발전시켰다. 김복진에 의해서 김제 금산사 미륵대불 제작이 있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예술협회가 1920년에 결성이 되었는데 김우진 등 도쿄 유학생들이 조직을 했었다. 그 토월회가 있었고요. 1920년대에 23년부터 26년이죠. 신극운동, 도쿄 유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신극운동이 토월회 토월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이루어졌었다. 농촌 계몽과 예술이 목표였었다. 민중의 각성을 요구하는 연극을 공연하고 극영동호회, 극예술연구회라는 이 단체도 1931년도에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일제 만행과 당시의 비참한 사회선을 고발하는 민족작품을 공연을 했었고 일제 탄압으로 해산이 되었습니다. 자, 영화에서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자, 영화에서 나운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영화 배우예요. 영화 배우 겸 영화 제작자예요. 1926년도에 최초의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리랑이라는 영화가 되겠습니다. 나운규의 아리랑. 요거 이제 그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될 수 있는 자 포인트다라는 걸 이해하시겠습니다. 혼자서 영화를 제작을 하고 감독을 하고 주연 배우까지 했어요. 요즘은 이제 안 그러지 않습니까? 배우 따로, 제작자 따로, 그다음에 뭐 감독 따로 이렇게 되는데 혼자서 이제 다 했어요. 영화에 관련된. 그래서 영화계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운규라고 되겠습니다. 지금 영화 배우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만성기라든지, 뭐 박중훈이라든지, 뭐 이런 영화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규환 등이 나운규와 조선 키네마 주식회사가 1924년도에 설립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작품의 제작 및 영화인들을 배출했었고, 그래서 이제 나운규와 이규환 등이 활동하며 민족의 애환을 달래고 저항의식을 고취시켰다. 이거 보고 나서 막 사람들이 막 울고불고 막 그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울었대요. 영화가 이제 굉장히 슬프고 감동적이어서. 기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 가면극, 꼭두거시, 사당패 이런 놀이들이 퇴조가 되었다. 신파극으로서 나라 잃은 우리 민족의 애환을 표현하기도 했었다 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과학 대중화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한 과학 교육,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고 일제는 학업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았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도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밀립대학 설립운동 실패하면서 일제가 만들어진 관립대학이 뭐가 되겠습니다. 경성제국대학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경성제국대학조차도 법학과하고 의학과밖에 없었어요. 법대 의대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학문들은 과학과 관련된 이공계통의 학문들은 아예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 대중화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자, 우리 교재에는 안창호라고 되어 있죠? 안창호가 아니죠? 안창남이죠? 잘못 나와 있는데, 자, 안창남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비행사 면허도 따고, 거기서 이제 비행 대회에도 나가서 1등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서울을 비행기를 타고 서울 상공을 이제 비행을 하는 최초의 비행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과학에 대한 인식이 제고가 되었다. 그래서 발명학회, 과학문명보급회라는 단체도 설립을 했었다. 자, 종합과학 잡지인 과학조선이 창간이 되고 과학의 날 행사가 있었다. 지금 과학의 날이 3월 21일이 과학의 날이죠. 자, 찰스 다윈이 죽은 지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1934년 4월 19일 날 이 과학의 날이 제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월 19일인데 지금 이제 4월 21일이에요. 과학 도서가 편찬이 되고 강연회, 전시회 등을 개최를 하게 됐었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현대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겠죠.